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주체들의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며 기업 체감 경기가 6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연간 매출 2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매경미디어 그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합니다. CJ 제1야당이 최근 밀가루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8.8% 인상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월 9일 수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쇼 세스 2013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과 LG에서는 이른바 공면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서울대학교 오정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색적인 호텔 경영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특급 호텔의 호텔리어를 모셨습니다. 시작 전에 배웠는데 참 멋지시더라고요. 역시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장 초반부터 약한 흐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닝 시즌이 뉴욕 증시에 오늘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세계 최대의 종자기업 몬산토가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알코아는 양호한 실적 내놨습니다. 하지만 증시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장엔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0.41%, 포인트로는 55.4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3,328.85 기록했고요. 나스닥 0.23% 떨어진 3,091선, 그리고 S&P 500 지수는 0.32% 하락한 1,457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유럽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상반된 결과를 내놨고 미국이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실업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995년 실업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에 지난달 경제기대지수는 개선됐는데요. 87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 약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6,053.63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48% 밀리면서 7,695.83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강보합권에서 3,705선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네, 아시아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오늘 그래프들 일제히 약세입니다. 일본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 5일간 급등했는데요. 지나친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지수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41% 밀린 약보합권에서 2276.07 기록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86% 떨어진 1508선에서 마감됐고요. 홍콩 항생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 가까이 떨어지면서 23,111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율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7원 하락한 1,06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이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닝 시즌이 개막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관망하는 심리가 강해졌는데요. 시장은 이번 어닝 시즌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톰슨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8%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3분기의 증가세 0.1%보다는 개선된 수치지만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북부 지역을 강타해서 경제 전반에 큰 상처를 입힌 데다가 대통령 선거와 재정절벽 협상 등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 발표됐던 세계 최대 종자 기업인 몬산토의 1분기 실적에 호조를 보인 것은 다소 안도감을 줬습니다.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는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지난해 4분기에 2억 4,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얻었고 주당 순이익은 21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항목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당 6센트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5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 감소했지만 시장의 예측을 웃돌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을 앞둔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11월 수출이 유로존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독일 연방통계청은 11월 수출이 전월 대비 3.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치인 0.5% 감소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분데스방크는 유로존 국가들의 수요 약화가 특히 4분기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유로존은 경기 체감 지수가 개선이 됐지만 실업률은 악화됐는데요. 지난해 12월 유로존의 체감 지수는 87로 전달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두 달 연속 올라서 최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경기 체감 지수는 나아졌지만 실제 고용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EU 통계청 유로스타트의 발표에 따르면 유로존의 11월 실업률은 11.8%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바꿨습니다. 이는 전달 실업률 11.7에서 0.1%포인트 상승한 것인데요. 11월 실업자 수는 전달보다 11만 3천 명 늘어난 1,8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 증가폭은 전달에 비해서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200만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재정위기국 스페인과 그리스는 전체 실업률이 26%로 전달에 비해 1%포인트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56%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조만간 강등될 것이라는 루머도 시장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나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 경제 주체들의 경제 기대감이 개선되며 기업 체감 경기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로존 내 기업과 가계 경기 신뢰지수 ESI가 87.0을 기록해 전달에 85.7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 전체 ESI는 0.3포인트 상승한 88.4를 기록했습니다. 소득격차, 정부 재정 적자가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다보스 포럼이 경고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오는 23일 열리는 연례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득격차와 정부 재정 적자가 세계 경제를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보이며 연매출 200조 원 신화를 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판매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죠. 서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56조 원,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39%, 88.84% 증가한 것이고 전분기보다 7.32%, 9.18% 늘어난 규모입니다. 실적 발표 전 국내 28개 증권사가 추정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 평균치는 8조 6,077억 원이었습니다. 증권사들은 전망치를 살짝 웃도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갤럭시 S3와 노트2 등 스마트폰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돼 이익폭이 늘어났다는 평가입니다. 4분기 전체적으로 견조한 스마트폰 실적하고 반도체 부분 이익 개선으로 3분기 대비 또 크게 증가한 것 같고요.
또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도 가격 안정과 스마트폰용 패널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 흐름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또 1분기도 늘어날 것 같고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 중에 있어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견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5분기 연속 실적 경신과 함께 연매출 2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브라질과 중국이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로는 브라질 중앙은행장과 중국 인민은행장이 지난 6일 밤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양국 중앙은행이 수주 안에 통화 스와프 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매경미디어센터에서는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100대 프랜차이즈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지난해부터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옥석을 가리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상위 브랜드 100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대 프랜차이즈에는 외식업종을 비롯해 뷰티업종, 교육업종 등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뷰티 업종인데요.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종입니다. 앞으로 한국 프랜차이즈가 서비스업 쪽으로 더욱더 이제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프랜차이즈의 질적 성장을 위해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금 현재 한국의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이제 10% 넘는 GDP 대비.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역할을 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큰 좀 힘이 돼야 되지 않느냐. 조동민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회장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일자리 창출과 또 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반 상생의 관점에서 프랜차이즈가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른 프랜차이즈 업계가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합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최근 밀가루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8.8% 인상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CJ제일제당 강력부는 6.5%, 중력부는 박력부는 9.6%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한제분도 이번 주 중 가격 인상에 가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럿이 모여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사는 소셜 커머스가 알뜰 쇼핑객의 인기죠. 그런데 짝퉁 제품이 정품으로 판매되는 일이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소셜 커머스를 통해 고가의 세안 브러쉬를 싼 가격에 구입한 김민지 씨. 하지만 정작 받아본 제품은 가짜였습니다. 블로거들이나 TV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효과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른바 짝퉁 제품이었습니다. 소셜 커머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업계도 급성장했지만 반대로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 커머스 방식으로 판매된 개장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비롯해 상품권 사기, 저질 제품 유통 등 일련의 사태들로 소비자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다거나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감이 잘 안 가요. 제품도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소셜커머스 업계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상 제품을 판매했던 업체인데 중간에 그 판매업체 측에서 흠뻑 속여가지고 중간에 바꿔치기 해서 판매를 한 사례이고요. 하지만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품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자,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S1입니다. 오늘은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S1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S1 최근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S1은 그 브랜드 세컴으로 유명한 종합 보안 서비스 전문 회사죠. 최근의 이슈라고 한다면은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가정용 보안 서비스인 세컴 홈즈를 올해 출시를 했는데요. 가입자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매출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올해 강력범죄에 관한 뉴스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욕구 자체가 결국은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또 고령화에 따른 수혜로 저희가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 덕분에 2012년에는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매출은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4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호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 특히 자회사인 CQI.com이 성수기이기 때문에요. 자회사의 연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역시 S1이 최근의 주가의 상승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수급에서 보면은 기관은 최근 9일간은 차익 매도를 보였고요. 어제만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기조를 꾸준히 유지를 해왔고요. 지분율도 50%를 지금 넘긴 상황인데요. 최근 이틀간은 순매도를 보였고요. 전일전가 7,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고가 기록 이후에는 다소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 기관과 외국인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1 향후에는 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짚어주시고요.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S1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요. 순현금 4천억 원이 있다는 점, 그리고 독점적인 사업 구조로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다는 점이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장 받는 이유가 될 텐데요. 역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프리미엄 자체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보안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지금 사업 성장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단점이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중국이라든지 해외의 보안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향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데 보유 현금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것을 주당 배당 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 현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낼 것인가. 특히 아무래도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보안 서비스 회사를 인수해서 역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 될 텐데 그런 M&A의 어떤 성과가 결국 주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연중 최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다소간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를 지금 증권사의 기본적인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데요. 이건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S1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 전화연결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미국 소비자 가전쇼 세스가 오늘 새벽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세스는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그의 시장을 이끌어갈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유명하죠. 오늘 서울대학교의 경영학과 오정석 교수 모시고 2013 세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시간에 나오시려니까 힘드시죠? 예, 조금 힘듭니다. 네, 피부는 항상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세스, 업계에서는 물론 유명하지만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세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세스 또는 CES라고도 하는데 예.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이제 약자입니다. 이제 1967년도부터 매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전자제품 박람회 또는 예. 전시회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가전협회라고 하는 이제 단체의 후원으로 이제 열리게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세스와 쌍벽을 이루던 캄덱스 쇼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 캄덱스 쇼가 2003년도에 운영난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CES에, 세스에 좀 더 많은 이제 IT 업계의 모든 이제 관심도가 좀 쏠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도 1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라고 불리는 세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세스는 전 세계에서 한 3,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예. 무려 2만 개 이상의 이제 신제품과 신기술들이 이제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시장의 규모가 187만 평방피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엑스 전 시장의 한 4배 정도 되는 큰 규모군요. 그런 정도 예. 이제 규모고요. 관람객 수도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넘어설 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세스가 지금 이제 47년 역사가 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올해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부스 참여를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원래 이제 구글과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참여를 갖다 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IT 업계에서 이제 가장 그 플랫폼 영향력이 높은 3개 업체가 전부 참여하지 않아서 좀 하드웨어 위주의 그런 이제 예. 전시회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전망이 좀 보입니다. 네. 요즘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자사의 기술이나 제품들을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세스 수년 동안에 어떤 좀 동향인지 지난 어떤 세스의 흐름을 좀 먼저 좀 짚어봐 주시죠. 아무래도 최근 수년간을 생각을 하면 예. 우리 이제 스마트화, 모바일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이제 동향이 역할을 좀 해왔고요. 예. 세스는 원래 이제 세스의 역할 자체가 IT 산업 향후 동향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풍향기의 역할을 좀 해왔듯이 이런 어떤 그 동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제품들을 갖다 소개를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각종 이제 스마트 기기들,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들 관련된 기술과 신제품들을 대거 선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기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플랫폼들을 소개를 하고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들과 이제 연결성 이런 예. 것들을 굉장히 중시를 해왔던 이제 추세가 있어 왔는데 아마도 올해도 이런 융합 기술을 강조하는 추세는 계속해서 이제 그 성숙된 형태로 예. 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올해 화두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스마트 기기가 사용자의 의도나 마음까지 인식을 해서 그래서 좀 더 진일보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화두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요. 예. 그 전자기기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가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사용자가 처한 환경과 사용자의 의도까지도 스스로 파악을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 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재미있는 단어들인데 맥락 인식. 맥락인식이요. 예, 맥락인식이라는 단어도 대두가 되고 있고 디지털 육감이라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단어들 예. 이런 것들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이게 스마트 기기들의 어떤 성숙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 보이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이 세스에서는 항상 단골 주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골적인 주제고, 예.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단골 주제들인데, 이것은 이제 올해에도 하나의 키워드로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CES의 수년 동안 동향을 좀 살펴봐 주셨고 올해 키워드를 짚어 주셨는데 올해 관전 포인트는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CES의 관전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관람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짚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뭐 한 3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그리고 스마트, 융합 이렇게 3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사이즈는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대형 TV 시장, 우리가 이제 울트라 HD, UHD라고 부르는 이제 TV 시장을 두고 제품들을 두고 삼성, LG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거세게 추격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중국 업체까지 또 가세를 그렇군요. 해서 예. 대형화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쪽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음성 인식이나 동작 인식 같은 예.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그런 어떤 스마트 기기를 넘어서 스마트 가전들이 가전제품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 네. 이것들이 또 스마트폰과 또 연동이 돼서 제어가 되는 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연결성들이 등장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융합에 있어서는 IT 산업이 타 산업으로 이제 예. 번져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나 의료기기 쪽에 연결되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예. 우리 그 현대차를 포함을 해서 완성차 업계만 한 7개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 4세대 이동통신이라든가 음성인식 기술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들의 대거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예. 자동차에서 빠르게 이제 흡수를 해서 스마트한 환경, 주행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모습을 많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현대 기아 자동차도 셋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과 제품을 좀 선보였는지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많이 얘기가 되었던 그 블루링크라든가 예. 그 현대차가 그 심혈을 기울인 그 차세대 텔레메틱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통합적인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요. 예.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솔루션들을 이제 플랫폼화를 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텔레메틱스 서비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고도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첫 번째로 그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세대 TV 아까 뭐 소개해주신 UHD나 OLED 시장의 패권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삼성과 LG가 선두주자인데 두 업체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겠죠. 네네. 예. 사실은 이 두 업체의 그 경쟁은 최근 몇 년간 아주 팽팽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예. 올해 그 UHD 시장에서는 재미있는 것이 이제 작년에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큰 그런 UHD TV 시제품을 선보였는데 올해 또 바로 삼성전자가 더 큰 UHD 그 TV 시제품을 또 선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그 일본 업체들도 또 이제 치열하게 또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새로운 차원의 또 새로운 그 스마트 TV를 선보였고 기존의 스마트 TV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어떤 키트 이런 것들도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UHD TV를 다양한 라인업으로 이제 좀 작긴 하지만 다양한 라인업으로 이제 그 선보이면서 상당히 이제 그 다양한 고객층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 OLED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수율이 좀 문제였기 때문에 양산이 굉장히 이제 관건이었는데 삼성전자에 한 발 앞서서 이번에 양산이 될 수 있는 올레드 TV를 선보이면서 약간 그 삼성전자 허를 좀 찌른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표준적인 측면이나 해상도적인 측면이나 스크린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삼성과 LG는 굉장히 팽팽한 그런 기싸움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질을 더 높이고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CES에서도 스마트 TV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생각만큼 좀 스마트 TV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사실 같습니다. 작년에 예상키로는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어떤 스마트 TV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번 CES의 분위기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그 스마트 TV 모델들을 선보이곤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기기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TV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품들이 좀 존재를 이미 하고 있고요. 케이블 TV라든가 디지털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어떤 대체품들에 비해서 스마트 TV가 확실하게 차별적인 그런 우월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 콘텐츠 수급적인 측면, 뭔가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CES의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일본 업체들의 부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번에 그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샤프라든가 여러 그 일본 업체들이 UHD TV 쪽에 굉장히 그 큰 그 뭔가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추격 의지를 이제 불태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제품들을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격차를 따라잡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시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산화 시점과 얼마만큼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평가가 조금 인색하다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 LG의 시장 리더십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고 그러나 물론 이제 삼성 LG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일본 업체들이 워낙 추격 의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삼성과 LG도 좀 새로운 기술 개발, 양산 기술 개발에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계속 CES에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부스를 열지 않고 정식적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CEO가 기조연설은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작년에 올해부터는 불참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요. 표면상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발표 사이클 자체가 그 1월에 열리는 CES하고 이제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표면상의 이유였고. 그런데 이제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글과 애플과 같은 다른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관례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런 어떤 그 시류에 좀 편승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ES에는 이제 워낙 많은 제품들이 한꺼번에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묻혀져 버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전략은 윈도우 8을 탑재한 그런 어떤 그 제품들을 각 하드웨어사들을 이제 측면 지원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사이드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이제 쓰고 있고 이번에 이제 기조 연설을 퀄컴의 이제 폴 제이콥슨 회장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이제 스티브 발머 회장이 깜짝 등장을 해서 그 윈도우 8 제품들을 굉장히 홍보를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만 봐도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측면 지원을 하는군요. 자. 뭐 올해 이제 좀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좀 신기술, 우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신기술이나 뭐 신제품 소개된 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올해 CES의 그 굉장히 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그런 기술을 소개하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이제 기술과 패러다임을 좀 더 성숙화하고 진화시킨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주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우리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청소기, 오븐 이런 어떤 그 생활 가전에 그 스마트 기기들의 이게 스마트한 부분들이 스며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전 제품들을 통합을 해주는 그 홈 네트워킹 시스템들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과 또 연동을 시켜서 제어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눈길을 좀 끄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고 실제로 LG전자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상도 받고 상당히 주목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차량 IT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는 좀 기술이 성숙화됐고 차량과 어느 정도의 그 융합이 좀 이루어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상용화가 가능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바로 이제 2, 3년 내로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에 침투할 수 있는 형태까지 준비가 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뭐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보다는 기존의 기술과 제품을 고도화하고 연동시키는 그러한 추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뭐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특별히 작년보다 달라진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 뭔가 향후에 IT 관련 시장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는 바들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방향성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국, 일본, 중국 업체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아지고 CES의 어떤 그 중심 무대를 장악을 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이 3국의 어떤 그 기술력이 굉장히 격차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V 시장과 스마트 기기 시장 같은 경우가 고부가 가치 이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3국에서 모두 최첨단 제품들이 굉장히 출시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한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평이긴 하지만 특히 중국의 이제 레노버라든가 화웨이라든가 GT라든가 이런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스마트 기기 쪽에서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일본 업체들은 절치부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삼국 간의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IT 가전업계 전반이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을 PC 산업의 강자였던 기업에서 안 하고 이제는 퀄컴 회장이 이제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퀄컴과 인텔 간의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이죠. 하드웨어 플랫폼 경쟁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스의 이모저모 쭉 살펴봤는데 교수님의 의견도 포함해서 금년의 IT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올해는 역시 세스가 예측한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 삼국, 삼국의 어떤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모바일 기기,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기들의 어떤 성숙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IT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전망.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아직까지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앞으로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좀 다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오종석 교수와 함께 세스 2013의 이모저모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시간 출연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서 호텔 서비스업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을 만큼 지금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호텔 서비스업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텔들 사이에 시설 리노베이션이나 이색적인 서비스 도입 등으로 차별화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이제 46년 만에 첫 리뉴얼을 단행한 한 호텔의 변신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종호텔 총지배인 송동희 총지배인 모셨습니다. 지금 세종호텔 생긴 지 이제 46년 만에 리뉴얼을 단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예, 작년 10월에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연말 잘 지냈습니다. 예. 변신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제 46년 된 호텔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객의 어떤 니드가 많이 다양화되는데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리노베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세종호텔의 장애 요인 중에 하나였던 입구의 계단, 그다음에 커피숍 라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고객들 평가가 이제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레노베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호텔의 컨셉인 갤러리한 부트 호텔에 걸맞는 호텔을 이제 시설을 갖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체인 호텔과의 어떤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호텔 46년이나 됐고 사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호텔인데 한동안 조금 어떤 레노베이션 같은 데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었고요. 사실 호텔 장치 산업이나 재투자를 통한 시설 경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뉴얼을 하셨는데 새로운 어떤 컨셉 발굴을 위해서 국내외 유수 호텔, 리조트 많이 이제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방문하시면서 느끼신 점 또 발굴하셨던 좋은 사례 같은 거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호텔을 경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호텔 경영이라는 것이 여관 경영하는 정도보다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건 종합 경영의 경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설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호텔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하는 레노베이션에 어떤 트렌드가 반영되고 고객이 어떤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많이 돌아다녔는데 특히 저는 우리 세종호텔 오래된 전통이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그 전통성, 역사를 그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어떤 걸 넣는 쪽에다 이제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역사와 전통과 이런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면서도 아주 호텔 운영을 잘하고 있는 몇 군데 호텔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라는 호텔이 유니언 스퀘어. 아주 그 외관서부터 그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참 잘 돼 있는 호텔이고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웨스턴 호텔. 네. 거기도 이제 제가 그리던 그 호텔이 표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웨스틴 샌프란시스코의 분위기를 좀 많이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텔이 잠만 자고 먹는 그런 장소가 아닌 그 와가지고 쉬고 그 다음에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갤러리 같은 전시 기능을 넣어야겠다 해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모마라는 그 샌프란시스코 현대 박물관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좀 벤치마킹을 좀 해서 이번 시설에 많이 좀 참고를 했습니다. 세종호텔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전통도 살리면서 또 고객들에게 새로운 어떤 문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리노베이션 하셨다고 하는데 리노베이션 하시면서 주요 컨셉으로 작은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갤러리 앤 부티크예요. 갤러리하고 부티크. 제가 매번 총집회로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텔 이용하는 고객이 먹고 자고 마시는 기능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호텔이 이제 시대별로 그 변천사가 있는데 21세기 와가지고는 그 사회적 기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 문화예술 기능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구에 들어가는 이 가장 좋은 위치에 한국에서 아마 호텔 최초로 그렇게 직영하는 갤러리가 있을 겁니다. 뭐 복층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 현대식으로 해서 그 갤러리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 모셔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무료로 또 그 갤러리를 사진 작가들한테 대여를 해주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뭐 엄격히 해서 무료라기보다는 이제 뭐 작품을 이렇게 받는 거니까 무료라고 표현하는 게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호텔 내에 갤러리를 갖고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데 이제 그런 좋은 작가분들이 비싼 그런 걸 내가면서 이게 작품 전시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호텔의 사회적 기능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좀 강조하자. 그러면서도 호텔도 어떤 부티크나 갤러리 호텔로서의 저희를 갖고 가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을 하자는 그런 일종의 전략적 그런 좀 특화시켜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거군요. 자, 근데 뭐 요즘 새로 들어서는 호텔들이 너무 수익성에만 그 급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뭐 가격에 비해서 서비스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호텔 업계에서는 정말 한번 귀담아 들어들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경영의 한 형태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건데 동시에 어떤 그 기능적인 면에서 역할적인 측면에서 좀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 호텔을 경영하는 것은 여관업자나 숙박업자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호텔을 호텔답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의 행태를 보면 너무 이렇게 어떤 그 수익성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경향인데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텔 경영하는 분들이 단지 부동산의 재테크나 아니면 그 재테크를 위한 그 수단으로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결국은 호텔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정을 나누며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가야 된다. 이것이 제대로 된 호텔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들도 고객들이지만 제가 이렇게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종업원들 호텔 근무하는 종업원들 불만도 많은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참 호텔이라도 화려해 보이고 한데 참 근데 호텔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업계에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도 필요하신데 임금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상대 비교에서 오는 어떤 그런 괴리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급여나 어떤 임금을 따진다면 호텔리어가 되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게 좋고 사람을 모시는 게 좋고 이런 거에 대한 적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하는 장소지 어떤 그런 급여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 따지면 사실 호텔은 그분들이 와서 일할 장소는 아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는 항상 그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우리 민간 외교관의 어떤 그 역할을 다 하자.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업인가를 항상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저희도 뭐 호텔에 가끔 가보면은 그 호텔 시설도 시설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직접 마주 대하는 종업원들의 친절함이라든가 배려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해서 호텔 평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와서 뭐 한국 관광객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일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일본 관광객들은 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뭐 괜찮죠? 상황이요. 사실 작년 8월 이후로 이제 한일 관계라든지 예. 외교 마찰, 예, 그다음에 한중일 삼국 간의 어떤 그 영토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호텔이 굉장히 화랑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뭐 부임하자마자 2010년도 부임하자마자 3년 내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올 것에 대해 대비를 하자 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굉장히 호텔 업계가 당황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월까지는 그래도 뭐 어떤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거가 준비가 된 분들은 취소는 있었지만 그래도 들어오셨다. 예, 예. 11월부터는 뭐 거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부터 이제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고 1월 달에는 굉장히 심각하지만은 예. 저는 뭐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면서 올 상반기 안에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준비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외국인 관광객이 천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네. 뭐 관광 산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의 호텔 글로벌 체인점들도 속속 이제 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좀 우리 호텔 업계에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저희 나라 우리 호텔 업계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건물 모양도 비슷하고 인테리어나 컨셉이나 영업장 시설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호텔마다 특색 있는 그런 그 테마와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경쟁력인 호텔이고 글로벌 호텔들이 진출을 하더라도 로컬 호텔들이 경쟁력 갖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로벌 호텔하고의 경쟁하기 위해서 규모를 늘린다든지 전략 없이 그들의 경영을 따라한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그들한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인들만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호텔을 특화시키는 전략. 그다음에 테마와 스토리를 갖고 가는 그런 기능으로 가지 않으면 호텔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데 다행히 이미 몇몇 호텔에서 그런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관광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호텔 경영인으로서의 앞으로 비전 목표 그리고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또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총 지배인님만의 어떤 경영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 그 삶의 경영 자세인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you will die tomorrow. 지금 무슨 소리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줄 것처럼 오늘 살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삶의 경영 자세라고 말씀드리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접객 서비스의 마인드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홈 어웨이 프롬 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여행을 해서 호텔 투숙하더라도 내 집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근데 그것이 집에 있다고 느끼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는 집을 많이 그리고 몸을 많이 그런 이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이제 모시자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경영 철학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광 선지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선택과 집중을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전문화된 그 전문화와 그 네트워킹 구축으로 호텔 전문기업으로 가야 된다. 그저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한 예로다가 시장은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해요. 1960년대에 아코르 SA라고 해서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어 시즌스 호텔이라고 곧 들어올 겁니다. 그 호텔들은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세계 굴지의 호텔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푸어 시즌스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 호텔을 이렇게 평가받는데 근데 우리 같은 그 세종 호텔이 46년 역사를 갖고는 왜 그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국 경제와 국제에 걸맞는 그런 세계 유수의 경쟁 호텔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호텔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제 관광 선지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지금 46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종호텔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조금 우리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을 잘 알릴 수 있는 특화된 호텔로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세종호텔 송동희 총지배인과 함께 레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 출발하는 세종호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그리고 앞으로 비전과 목표 같이 한번 나누고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조금 풀리는 것 같더니 오늘 또다시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정말 춥네요, 요즘에.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올겨울 추위인 것 같습니다. 자, 사만을 대비해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